제가 2023년도 HRD 트렌드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2023년 트렌드 관련해서 관련된 교육 과정들을 만들고 제안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저희가 트렌드로 얘기했던 일터의 의미화에 대해서 좋은 책을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터의 의미화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퇴사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원인을 좀 살펴보니까 일터에서 어떤 가치, 어떤 의미들이 있더라. 그것을 보니까 자신의 성장과 관련된 것,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할 때 어떤 자율성,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전제는 바로 신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숙제죠. 팀장과 팀원 간에 어떻게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과 자율에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는데 신뢰에 대한 부분을 그래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준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신뢰를 팔아라는 책이고요. 책 제목이고 더 퀘스트라는 출판사에서 발행을 했고요. 저는 이 출판사나 이 책과 전혀 관계가 없고 제가 서점을 둘러보다가 좋은 책,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미가 있어서 소개를 하는 거고요. 이 내용의 대상은 기업과 리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신뢰를 가질 것인지, 또 리더가 어떻게 조직에서 신뢰를 가질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신뢰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신뢰에 대한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께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신뢰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신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할 거고요. 이 책에서 신뢰의 4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신뢰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해서 그 정리된 걸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를 때로는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고민이 되는 리더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그 신뢰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뢰 개선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왜 신뢰가 필요한가, 신뢰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볼 텐데 여러 가지 연구가 있겠지만 특히 다른 사람을 신뢰할 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수가 증가하면 평균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신뢰 수준이 30% 이하인 국가는 빈곤 국가고 이러한 신뢰 결핍은 비즈니스 창출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걸림돌 때문에 빈곤 국가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단순히 어떤 국가에 대한 얘기는 아닐 거고요. 우리 조직에서도 만약에 우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팀 내에서 우리 팀장님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인원이 대다수라고 하면은 우리 팀이나 우리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요. 이번엔 리더십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40년간 신뢰와 리더십 연구에 대한 메타 분석을 이제 논문으로 낸 연구인데요. 메타 분석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40년간 신뢰하고 리더십 관련해서 여러 논문들이 있는데 그 연구물들을 잘 정리해서 이제 하나의 논문으로 다시 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뢰라는 게 결국에는 업무 성과와 만족도, 조직에 대한 열정, 의사결정에 대한 믿음, 전반적인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것이 결국은 조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연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제 신뢰에 대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연구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노트르담 대학에서 기업이 공급업체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크게 2가지, 의존성과 신뢰에 대한 부분이 그 요소로 나타났고 의존성은 보유하고 있는 구매처 수에 따라 달라졌다고 하고 신뢰는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인지적 신뢰는 공급업체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신뢰입니다. 업체, 프로페셔널한 전문 지식과 좋은 서비스, 내가 어떤 걸 요구했을 때 나의 요구에 맞게 잘 서비스하는 또 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이겠죠. 두 번째 이제 정서적 신뢰는 동기와 행동에 대한 신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일관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동기가 또 가치관이 좋은 철학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욱 신뢰를 한다는 연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싱가포르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관리자들과 동료 사이의 신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정서적보다는 인지적 신뢰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업무 능력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는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대답은 조금 냉정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이럴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회사에서 좀 보면은 팀 내에 같이 코워크를 할 때 코워크하는 사람이 일을 잘 못하고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어렵고 소통도 잘 안 되고 문제 해결 잘 못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이 사람하고 뭔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입해보면 정말 그 정확한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량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역량은 문제를 해결할 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고 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동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 공공의 이익에도 기여할 어떤 동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정한 수단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공정한 수단을 활용할 능력. 공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거고요. 선한 영향력은 이제 선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술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술적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스킬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것 같고요. 관리적 역량은 다양한 자원들을 잘, 사람이든 아니면은 관계든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한 동기인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실질적 이유, 감정적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제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회사만의 이익을 위해서 공장 폐수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비 오는 날 밤에 몰래 방류하는 그런 회사가 있다라고 치면은 그런 회사는 이제 회사의 이익에는 분명히 기여를 했지만은 전체 공공의 이익에는 기여를 못한 거죠. 그런 일들이 누군가한테 적발이 돼서 뉴스에 보도가 되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공지가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기업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겠죠. 그게 바로 감정적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이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뢰를 잃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선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공정한 수단은 크게 네 가지의 공정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적 공정성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어떤 일관성, 정확성, 그리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권의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의사결정하는, 그래서 공정한 그런 절차적 공정성을 갖춰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정보적 공정성은 어떤 리더가 얼마나 그 분명하게 행동의 근거를 설명하고 신뢰 있게 의사소통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충분한 어떤 근거 또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하는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분배적 공정성은 아무래도 보상이나 이런 배분 관련해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사람을 자르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권고사직을 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배적 공정성 갖고 있어야 되고 관계적 공정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기업과 그 구성원 또 개인적인 교류에서 대우를 받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팀에서 이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팀장님이 팀원 이쁜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대하는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관계적인 공정성도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요소인 선한 영향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장기 목표에 집중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역량을 추구하는 직원에게 보상을 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이 생기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예로 이제 폭스바겐하고 파타고니아 회사를 들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의 부분을 조작해서 이슈가 됐고 그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 사례가 있었고 파타고니아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폭스바겐이 미션이 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나쁜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죠. 이게 선한 영향력을 처음에 추구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빠지면 잘못된 거고, 또 나쁜 영향력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기업 또 리더가 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신뢰 회복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네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우리가 신뢰를 쌓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실수를 하게 되고 또 실패를 하게 되면 이것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역량에 대한 부분을 실수했다라면 실수를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무능하고 책임이 있음을 시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과는 이제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오히려 의지로 보여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선한 영향력은 실수는 사소하고 적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바로잡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한 실수를 하려면 작은 실수를 해야 되고, 또 아래 내용은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왔다면은 일시적인 신뢰 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정한 수단과 선한 동기에 대해서 만약에 신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그 진실성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와 수단,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와 어떻게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나는 이제 그렇게 안 해요라는 사실을 계속 어필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도 다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마지막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리더십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당성이라는 것, 그래서 리더는 자신의 지위를 정당하게 확보했는지,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직에서 팀장님은 이런 정당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회사 조직에서 나를 팀장으로 임명했으니까 우리 팀의 팀장은 당연히 나지,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팀원들한테 나의 지위를 정당하게 확보했는지를 인정받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뭔가 그 팀원이 팀장을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제 함정을 파놓다거나 이런 경우도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는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만약에 팀장님이 되셨는데 팀원들이 나를 잘 따라오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어디서 내가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될지도 고민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얼마나 유능한가. 아까 얘기한 기술적 역량과 관계적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솔직히 팀장님이 실무를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팀장님은 오히려 그 팀원들이 열심히 잘 일을 하게 해서 몰입하게 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게 팀장님의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무자들의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 그리고 트렌드, 경영진의 니즈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팀원들이 또 인정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품위서를 올렸는데 계속 팀장님은 괜찮다고 했는데 위에서 계속 반려가 되면 팀장님의 어떤 무능함이 드러나는 거고, 팀장님이 에 대한 부분,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선도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물어봤을 때 머뭇거리거나 가이드를 잘 주지 못할 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들께서도 실무는 조금 벗어났지만 그 실제적인 트렌드, 일에 대한 트렌드, 방향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 경영진의 니즈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선한 동기는 리더의 신념과 철학과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말하지 않더라도 좀 드러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없다면은 선언적으로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거를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리더가 됐는데 철학이나 가치관, 신념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내셔서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팀원들하고도 공유를 하고, 우리 팀은 이렇게 이끌어 갈 거고 이렇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이제 공정한 수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전에서 네 가지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공정한 수단은 리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 리더십에 있어서 이 네 가지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해서 잘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긍정적인 영향이라는 게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팀원이 어느 정도 바운더리 안에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피드백하면서 관리를 해주는데 혹시나 문제가 생겨서 책임이 따른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팀장과 팀원의 신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일단은 팀원이 팀장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는 팀장님이 나한테 일을 믿고 맡기고 그 일에 대해서 계속 간섭하는 건 아니지만 중간중간 잘 되고 있니? 뭐 어려운 점은 없어?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그 과정 관리가 잘 돼서 결과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면 팀장님이랑 이렇게 일했더니 결과가 좋았어. 신뢰감이 생기겠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반대로 이제 팀장님이 팀원한테 일을 맡기려면 전제 조건은 이제 팀원이 기술적인 역량, 어떤 전문 지식이나 스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지 그 일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원들은 지속적으로 어떤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고, 팀장은 기술적 역량을 발휘해서 아까 얘기한 회사의 방향성, 경영진의 니즈라든지 아니면 실무의 트렌드를 잘 알고 있어서 이거와 관련해서 잘 팀 목표를 전달하고 그거를 도달할 수 있도록 잘 피드백하고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플러스 해서 팀원을 관리할 때는 아까 얘기한 그 공정성, 네 가지 공정성 있잖아요. 절차, 정보, 분배, 관계. 이 공정성을 잘 유지하고 선한 동기와 선한 역량력으로 혹시나 이 과정에서 좀 놓친 신뢰를 채워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아봤고 리더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사쟁이 카페를 통해서 HRD 북스터디 많이 모집도 했고 코로나 터지면서 이 스터디를 못했어요. 근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사쟁이 카페에서 그런 스터디 모임을 이제는 공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드리고 제가 한 4년 정도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같이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신청 기간은 오늘부터 말일까지 좀 부탁을 드리고 방법은 상단 QR코드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대상은 외부 교육 참가가 어려운 교담자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니어급 같은 경우에 앞으로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문의사항은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운영 정보는 월 1회 모일 거고요. 6개월 단위로 좀 새롭게 모임을 갱신할 거예요. 왜냐하면 월 1회 모임을 하는 거는 책을 한 권 읽고 정리해서 오기까지가 솔직히 쉽진 않아요. 월 1회 모임을 하더라도. 그래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거고 또 교육이 많은 달은 또 많이 힘들겠죠. 그리고 스터디를 운영해 보니까 6개월이 지나면 솔직히 다들 지쳐서 만약 10명이 모였다라고 하면 한 3, 4분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스터디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6개월 정도 딱 하고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용은 도서 내용 정리하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HRD 관점에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은 한 뭐 2시간에 2시간 반 정도 평일에 운영할 예정이고 세부적인 것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조정을 할 거고요. 스터디는 1월에 시작을 할 건데 1월에 책 읽고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부터 실제적인 그 북스터디는 진행이 될 거고 1월에는 모여서 제가 읽은 책 간단하게 공유 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준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10,000원인데 장소 대여를 위해서 10,000원의 회비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또 영상으로 만나